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약초장수의 딸인 순실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다. 순실이는 옆집 사는 비단장수의 아들인 만수와 항상 함께 지냈다. 양쪽의 부모는 장사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 보니 혼자 남게 된 순실이와 만수는 자연스레 서로 의지를 하게 된 것이었다. 만수는 어릴 적부터 순실이를 동생처럼 아끼며 보살폈고 순실이도 그런 만수를 믿고 따랐다. 순실아, 우리가 어른이 되면 너는 내각시가 되어야 한다. 각시가 뭔데? 나는 아빠가 되는 거고 너는 엄마가 되는 거야. 내가 엄마가 된다고? 너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없었으니 잘 모르겠구나. 네가 내 각시가 되면 난 아빠가 되고 넌 엄마가 돼서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하지. 그러니 네가 어른이 되면 내 각시가 되겠다고 어서 약조해. 그래, 나는 만수 각시 할래.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만수랑 같이 계속 놀 거야. 만수가 아니라 만수 오라버니라고 해야지. 엄연히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더 많잖아. 아, 몰라. 난 커서 꼭 만수 각시 할 거야. 그래, 너는 만수 각시, 나는 순실이 신랑. 우리 꼭 그리하자. 어린 순실이와 만수는 서로의 신랑 닥시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순실이가 14살이 되던 해에 만수네가 한양에 있는 큰 상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다. 순실아,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딱 1년만 기다리고 있어. 1년을 어찌 기다리라는 거야. 만수야,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자고 네 아버지께 청을 드리면 안 돼? 진즉에 말을 해봤지.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내가 너를 보살필 수 없다고 하시잖아. 그러니 순실아, 1년만 기다려줘. 내가 상단에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모을게.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집을 구할 테니 우리 같이 살자. 알았어. 그럼 딱 1년만 기다릴게. 1년이 지나도 안 오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네가 그 험한 길을 어찌 오려고 그래. 내가 꼭 비단신을 사가지고 올 테니 너는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만수가 떠난 뒤로 순실이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 약초를 캤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 만수를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다. 순실이가 만수를 오매불망 기다린 지도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만수는 순실이를 찾아오기는커녕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한 것이 없었다. 그래, 나를 데리러 오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걸 거야. 아마 한두 달쯤 지나면 이쁜 비단신을 들고 짠 하고 나타나겠지? 그동안 나도 아버지에게 장사를 배웠으니 만수가 오면 한양에 가서 같이 장사를 하자고 해야겠다. 순실이는 만수와 함께할 날을 꿈꾸며 행복한 상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만수가 떠난 지도 2년이 지났다. 순실이와 순실이의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더니 그 후로 여러 날을 앓았다. 순실이는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의원을 불러 치료도 해보았지만 그 역시 소용이 없었다. 결국 순실이의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순실이는 계속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순실이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비의 빈자리를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고모가 순실이를 찾아왔다. 순실아, 너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려고 하니? 너도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 신랑감으로 우리 마을에 사는 삼봉이가 어떻니? 삼봉이가 나이도 많고 마을에서 소문난 괴짜이기는 하지만
재물은 제법 있다고 하더라. 내게 비단 옷을 입혀주고 비단신도 신겨준다고 내게 약조했어. 어려서부터 비단신 신는 게 네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걸 삼봉이가 다 해준다고 했으니 잘 한번 생각해 보거라. 싫어요. 저는 기다리는 정인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한양으로 떠난 지 2년이 넘도록 기별 한번 하지 않은 그 만수를 말하는 거냐? 만수는 저를 데리러 오려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철없이 내뱉은 말을 아직도 믿고 있는 게야? 이맹추야, 한양에 너보다 고운 처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총구석에 있는 너하고 한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있겠어? 진즉에 다른 계집이랑 혼인해서 알콩달콩 살고 있겠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만수가 저를 꼭 데리러 오겠다 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네가 무슨 수로 만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야? 밥은 누가 꽁으로 준다더냐? 아버지가 하시던 약초 장사가 있잖아요. 저도 혼자서 장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약초 장사하던 난전 자리는 네 아비 빚 갚느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지가 언제인데? 뭐라고요? 아버지가 빚이 있다니요? 누구한테 얼마나요? 아무튼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돗자리를 폈으니 그런 줄 알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너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다 너 편히 살라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는 똑바로 뜨고 말대꾸하기만 해봐.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조만간 하루 이틀 안으로 삼봉이가 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어미 없이 자란 거 티내지 말고 얌전히 있어. 순실이의 고모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방에 홀로 남겨진 순실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지? 고모 말대로 얌전히 있다가는 삼봉이라는 사내랑 영락없이 혼인을 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어째? 그냥 이곳을 떠나야 하나? 밤이 깊어갈수록 순실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떠나려면 새벽동이 트기 전에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아, 그래. 만수가 있는 한양으로 가자. 아마 만수도 내가 찾아가면 좋아할 거야. 순실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날이 밝기 전 집을 나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참 멀고도 험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걷고 있던 순실은 길가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한양은 사람도 많고 엄청 넓다고 하던데 내가 만수를 찾을 수 있을까? 순실이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한 중년의 여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다 순실이 앞에서 넘어졌다. 그 모습을 본 순실이가 깜짝 놀라하며 그 여인을 일으켜주고는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몸을 일으킨 중년의 여인은 울고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신 거 맞아요? 내가 아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뱀에 물렸어요. 빨리 의원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중년의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의원을 데려오면 되는 건가요? 제가 뜀박질이 빠르니 제가 다녀올게요. 의원 집이 어디예요? 의원이 올 수가 없대요. 우리 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걸음을 해주지 않아요. 일단 저랑 같이 가봐요. 집이 어디예요? 순실이는 중년의 여인을 앞장 세우고 그 여인의 집으로 향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인이 낡은 초가집 앞에 멈춰서고는 순실이에게 이 집이라고 말을 했다. 순실이가 그 집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자신 또래의 사내가 누워 있었다. 순실이는 그 사내를 훑어보다가 다리에 상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보따리에서 쇠비름을 꺼내 잘근잘근 씹었다. 그리고 씹던 쇠비름을 뱉어내고는 뱀에 물린 상처에 붙였다.
그 모습을 중년의 여인이 보고는 의아해하며 말을 했다. 혹시 의녀신가요? 의녀라니요. 아니에요. 산에서 약초를 캐서 난전에 내다 파시던 아버지께 배운 것입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 보니 뱀에 물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뱀에 물릴 것을 대비해 이 쇠비름을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곧 괜찮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쇠비름을 계속 갈아주면서 상태를 지켜볼게요. 의원 찾는다고 여기저기 다니셔서 고단하실 텐데 아주머니는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순실이는 밤이 깊도록 뱀에 몰린 사내를 살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순실이는 고단했는지 방 한구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그때 누워있던 사내가 힘겹게 눈을 뜨고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방 한켠에 앉아 잠들어 있는 순실이를 발견하고 말을 했다. 처자는 누구요?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뜬 순실이가 말을 했다. 괜찮은 겁니까? 나는 괜찮긴 한데 처자는 누구시오? 다행입니다. 뱀에 물린 상처가 생각보다 그리 깊지는 않았나 보네요. 방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중년의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월성아 괜찮으냐? 저는 괜찮아요. 헌데 저 처자는 누구예요? 이 처자가 너를 구해주었으니 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거라. 저 처자가 저를요? 그러고 보니 처자 이름도 모르고 있었군요. 저는 순실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월성이라 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시장하겠네요. 내가 금방 밥을 차려올 테니 잠시 쉬고 있어요. 월성어멈이 나가자 순실이와 월성이는 멋쩍은 듯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월성어멈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들어요. 순실이 처자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아났으니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걸요. 시장할 텐데 어서 들도록 해요.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다. 잠시 후 밥상이 치워지고 월성어멈은 순실이에게 말을 건넸다. 보아하니 이곳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디로 가는 길이었나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곳이 한양인데요. 정말인가요? 여기가 정말 한양이에요? 그래요. 여기가 한양이에요. 이곳은 한양 성문 밖에 있는 마을이랍니다. 이곳이 한양이라는 말을 들은 순실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순실이를 바라보던 월성어멈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처자가 기구한 사연이 있나 보구나. 눈물을 흘리는 순실이를 다독이며 월성어멈이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날도 다 저물었는데 오늘 밤 지낼 곳은 있어요? 순실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자 월성어멈이 눈치를 채고 먼저 말을 했다. 내일 순실이 처자가 찾는 곳까지 데려다 줄 테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주머니. 그래도 제 아들을 구해주신 분이신데 아주머니가 말씀을 편하게 해주셔야 저도 편할 듯 해서요. 그럼 그렇게 하겠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혼자 찾아가 볼게요. 그게 무슨 소린가? 폐를 끼치다니. 순실이 처자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어차피 나도 내일 월성이 약을 지으러 중촌에 있는 의원 집에 가야 한다네. 그러니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나와 함께 가세. 순실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맞이했다. 다음 날 순실이는 월성어멈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월성어멈과 길을 나섰다. 찾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곳까지 데려다주고 나는 의원 집으로 가겠네. 월성어멈의 말에 순실이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만순애가 한양에 있는 상단으로 갔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 상단의 이름조차도 순실이는 알지 못했다. 설마 자네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건가? 순실이가 뜨끔했는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큰 상단이요. 아마 큰 상단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순실이의 대답을 들은 월성어멈은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복에 한양 땅에 제법 크다고 하는 상단이 몇 개인 줄이나 아나. 큰 상단이 많이 있어요? 한양에 뿌리를 내리고 전국에 뻗어 있는 크고 작은 상단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네. 상단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말에 순실이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 상단의 이름도 모르는 건가? 네, 몰라요. 혹시 그 상단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만순에는 비단 장수였어요. 친척을 찾아왔나 보구먼. 아니요. 사실 정인을 찾아왔어요.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길을 나선 거예요. 순실이는 자신이 야반도주한 사실까지는 월성어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거구먼. 정이 깊은 사이였나 보군. 오늘 내로 그 상단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찾아보세. 순실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월성어멈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잠시 후 월성어멈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순실이에게 말을 건넸다. 여기가 중촌이라는 곳이네. 내 약방에 들어가 월성이 약을 지어오겠네. 그러고 나서 저작거리로 나가 만수라는 사내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세나. 월성어멈과 순실이는 약을 짓고 나서 시전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 상인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혹시 몇 해 전 이곳에 온 비단장수 가족이나 만수라는 사내를 아시나요? 아니요, 못 봤소.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찾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소? 우선 만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이 시전에만 해도 한둘이 아닌데. 시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만수를 수소문해봤지만 순실이가 찾는 만수를 아는 이는 찾을 수가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월성어멈이 순실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세. 내일은 상단들을 찾아가 물어보도록 하세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찌 제가 또 신세를 질 수 있겠어요. 방을 빌릴 돈은 있는가? 순실이는 월성어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곳은 여인이 혼자 길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못 되네. 주막이나 객주를 찾아간다 한들 자네 혼자서는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 잔말 말고 자네 정인을 찾을 동안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게나. 그래야 나도 월성이를 구해준 자네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겠는가. 순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월성어멈과 순실이는 저녁밥을 먹을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월성어멈과 순실이는 큰 저작거리의 상단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을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만수를 찾기 위해 한양 곳곳을 돌아다녔다. 월성어멈은 다리가 퉁퉁 붓고 발에는 물집까지 잡혔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순실이에게 은혜를 갚을 마음에 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월성어멈과 순실이가 만석이를 찾아 헤맨 지 달포가 지났다. 순실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이 어떻니?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을지도 몰라. 아주머니,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만수가 아니면 저는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인걸요. 그만둘 수 없다면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천천히 찾아보자꾸나. 지금 네 모습을 보거라. 발에는 물집이 골마 터지고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고 있어. 순실이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순실이가 잠이 든 모습을 월성어멈이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리 심성이 고운 아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꼬.
어떤 사정인지 묻고는 싶지만 이 아이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될까봐 묻지도 못하겠구나. 월성어멈은 안타까운 마음에 혼잣말을 하다 잠자리에 들었다. 월성어멈이 잠자리에 들자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순실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월성어멈은 난리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 아들 월성이와 순실이의 밥을 챙겨주었다. 저도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다시 나무를 해서 저작거리에 나가보려고 해요. 너 혼자 산에 올라가 또 뱀에 물리면 어찌하려고 그러니? 안 된다. 다른 일을 찾아보거라. 밭일이나 날일보다 나무를 해서 파는 게 더 돈이 된다는 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조심할 테니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순실이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다 말문을 열었다. 아주머니, 제가 같이 산에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순실이 네가 같이 가겠다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산에서 약초와 나무를 캐다가 시전에 내다 팔았었어요. 월성오라버니 혼자 산에 다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저도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 약초와 나무를 캐다가 시전에 내다 팔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 싶어요. 순실 처자는 우리 집에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니 그런 소리 말아요. 월성이 말이 맞다. 나나 월성이는 네가 우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단다. 오히려 말동무해주는 딸 자식이 생긴 것 같아서 나는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순실이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주머니와 월성오라버니께는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약초랑 나무를 시전에 내다 팔면서 그 사람도 다시 찾아볼게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대신 너희 둘 다 내게 약조하거라. 산이든 시전이든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서로를 지켜주거라. 저도 이제 한양지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괜히 저 때문에 월성오라버니가 시전까지 같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가 길을 잃을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야. 산이든 시전이든 험한 곳이기 때문에 월성이와 함께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야. 어차피 월성이도 나무를 상인에게 팔려면 시전에 나가야 하지 않니? 월성어멈이 단호하게 말하자 월성이와 순실이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한 식구처럼 아침밥을 함께 들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월성이와 순실이는 산으로 향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와 약초를 캐고 다음 날은 둘이 함께 시전으로 향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반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고 진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시전을 나갈 때마다 순실이는 상인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역시 만수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이날도 월성이와 순실이는 시전에서 나무와 약초를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순실이가 가던 길을 멈추더니 큰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을 했다. 오라버니, 만수는 한양에 없는 것 같아. 혹시 만수가 나를 찾아 고향 땅에 갔다가 내가 떠난 것을 알고 나를 잊기로 한 걸까? 그럼 사람을 시켜 고향에 소식을 보내보는 건 어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만수라는 사내가 고향에 왔을 때 네가 한양에서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순실이는 월성이의 말을 듣고는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향에 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고향의 친인척이나 어릴 적 친하게 지냈던 벗도 없는 것이야? 어릴 때 벗은 만수뿐이었어. 그리고 고향에는 고모가 계시긴 하지만 아마도 내 소식을 들으면 당장 날 끌고 가서 팔아버릴 거야.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기에 널 끌고 가서 팔아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야? 순실이는 슬픈 표정으로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도망친 사정을 월성이에게 말해주었다. 아니, 아비까지 잃은 조카가 가엾지도 않은 건가?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찌 고모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오라버니, 흥분하지 마. 그 덕분에 난 오라버니와 아주머니를 만나 지금 행복하잖아. 오라버니는
아주머니가 평생 옆에 있었으니 아마 모를 거야.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러니까 오라버니, 아주머니가 옆에 계실 때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하여간 난 월성 오라버니가 참 부러워. 부러울 필요 없어. 어머니는 순실이 너를 나만큼이나 아끼고 계시니까. 순실이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월성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순실이는 몹시 당황했다. 순실이는 급히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었다. 갑자기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월성이는 순실이가 잠에 들자 자신의 방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리고 오늘 순실이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주었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순실이의 친척 어른도 참 무정하구나. 저 가여운 것을 어찌 헤아려 줘야 할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순실이의 사정을 알고 나니 순실이가 가여워 가슴이 먹먹하네요. 월성아, 순실이에게 친오누이처럼 잘 대해주거라. 사람의 정이 고픈 아이이니 우리가 그 정을 채울 수 있도록 해보자꾸나. 예,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고 월성이는 잠을 청하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통 잠이 오질 않았다. 바로 순실이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 순실이는 내 동생이야. 순실이만 보면 터질 듯 뛰는 이 주책 맞은 심장아, 이제 제발 그만 좀 해라. 순실이는 정인이 있다잖아. 나는 순실이가 정인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주어야 해. 월성이는 순실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반년이 지났다. 이제는 순실이가 약초를 거래하는 약방도 여러 곳이 생겼다. 오늘도 순실이는 월성이와 약방의 약초를 팔고 희희낙낙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순실이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굳은 표정으로 어느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순실아, 왜 그래?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오라버니, 저기에 만수가 있어. 만수? 만수라면 네 정인이라고 했던 그 만수 말이야? 어디에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여인과 함께 서 있어. 월성이가 만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왜 가만히 서 있어? 빨리 가봐. 네가 애타게 찾던 사람이잖아. 만수 옆에 머리를 올린 여인이 있어. 만수가 장가를 갔나 봐. 순실이는 그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월성이 순실이를 일으키려 했다. 순실아, 괜찮아? 어디 한번 일어나봐. 월성이 순실이를 일으켜주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그때 순실이 앞으로 한 사내가 여인과 함께 지나갔다. 그리고 순실이의 시선도 그들을 따라서 움직였다.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순실이를 보고 월성이 답답해하며 말을 했다. 네가 그 사내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렇게 넋놓고 서 있기만 할 거야? 갔어. 뭐라고? 갔다고? 조금 전에 내 앞을 지나갔는데 나를 모른 척 했어. 아마 너를 몰라본 거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야, 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 분명 일부러 나를 모르는 척 한 거야. 어느 쪽으로 갔는데? 아니야, 오라버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월성이는 넉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순실이를 데리고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한 순실이는 좀 쉬고 싶다며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놀래라. 하필이면 만수가 왜 거기서 나와? 그나저나 이제 만수를 찾았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건가? 나는 오라버니와 아주머니랑 계속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오라버니가 만수를 봤으니 이제 만수 핑계로 이곳에 더는 있을 수 없게 돼버렸어. 아, 아니다.
만수 옆에 있는 여인은 확실히 만수의 부인인 것 같았어. 분명 만수가 나를 잊고 장가를 간 걸 거야. 오라버니도 같이 있었으니 나보고 당장 떠나라고는 못하겠지. 그래, 일단 좋은 생각이 날 때까지는 상심한 척 누워있어 보자. 사실 순실이는 월성이 모자와 같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곳을 떠나기 싫어 만수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만수가 갑자기 거기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순실이는 만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배신감보다는 월성이와 아주머니 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더 앞섰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순실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잠만 자기 시작했다. 그런 순실이를 보고 있자니 월성이는 마음이 아팠다. 월성이는 순실이가 만수를 보고 상처를 받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다. 나라도 그 만수라는 사내를 찾아봐야겠어. 정말 순실이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거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월성이는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며 만수를 수소문했다. 그러다 순실이가 거래하는 약방에 들렀는데 약방 주인과 손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 월성이는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월성이가 갑자기 손님에게 호통을 치듯 말을 했다. 당신 순실이 알고 있지? 월성이의 말에 손님은 눈이 커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당신이 만수라는 사내요? 사람 잘못 봤어. 주인장, 이 사내가 방금 약을 지으며 자신이 만수라고 하지 않았어? 맞네. 내 글이 받아 적었네. 주인장이 맞다고 말하자 월성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침착한 말투로 말문을 열었다. 순실이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누지요. 순실이가 없다는 말에 만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맞소, 내가 만수요. 나는 당신을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요?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뭐하니 잠시 나가지요. 눈치를 보아하니 조용한 곳이 필요한 듯한데 약방 뒷마당으로 가시게. 월성이 약방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월성을 따라 밖으로 갔다. 내게 할 말이 뭐요? 당신 머리를 보니 혼례를 치른 듯 보이는데 만수 당신은 순실이 정인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어릴 적에 한 동네 살면서 철없을 때 한 말을 그걸 누가 고지고대로 믿는단 말이요? 당신이 순실이에게 데리러 온다고 기다리라 하지 않았소. 기다리는 순실이가 바보 아니요?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하도 억지를 부려서 떼어놓으려고 그리 말한 것인데, 내가 진짜 순실이를 색시로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순실이를 데려왔지. 만수의 말을 듣고 있던 월성은 화가 머리 꼭지까지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건가? 순실이가 네 놈을 찾겠다고 한양까지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저작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어찌 네 놈이 그리 말하는 것이야? 난 아무런 잘못이 없소. 순실이에게 다시 못 본다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되어 그리 말한 것뿐이요. 난 이미 처와 자식이 있소. 그러니 순실이에게는 나를 다시는 찾지 말라 전하시오. 그 말을 들은 월성이는 참지 못하고 만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사정없이 때렸다. 그리고 월성은 가슴팍에 가지고 있던 돈주머니를 꺼내며 말했다. 네 놈 매값은 이 돈으로 충분할 거다. 정 억울하면 관아에 고하거라. 내가 오게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네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다 말할 것이다. 그걸 네 놈 부인이 알면 퍽이나 좋아하겠구나. 월성이 화를 내며 말하자 만수는 그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가지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혼자 남은 월성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순실이에게 뭐라고 말해주지? 하필이면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내를 정인이라 믿고 있었으니. 월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는 것이야. 순실이가 좋아하는 약과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라면 좀 먹을까 싶어서요. 그래, 잘했구나.
나는 오늘 김대감 댁에 잔치가 있어서 뒷일을 하고 와야겠다. 그러니 네가 순실이를 좀 챙겨주고 있거라. 예, 어머니 다녀오세요. 월성어멈이 나가고 월성이는 한참을 마당을 서성였다. 그래, 내가 오라비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순실이를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피겠어. 월성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는 약과와 마실 것을 가지고 순실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순실아, 잠시 일어나봐. 이 오라비가 네가 좋아하는 약과를 좀 사왔어. 월성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순실이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순실아, 그럼 누워서 들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오늘 만수라는 사내를 만나고 왔어. 월성이 만수를 만났다고 말하자 화들짝 놀란 순실이는 벌떡 일어났다. 만수를 만났다고? 만수가 뭐라는데? 만수라는 소리에 냉큼 일어나는 것을 보니 기운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 보구나. 만수가 뭐라고 했는지 어서 말해줘. 만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사정이 좀 있었더라고. 사실 너를 데리러 가려고 열심히 일도 했다더라.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혼처를 잡고 장가를 보내버렸다지 뭐니. 네가 알면 상심이 클까봐 순실이 네가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대. 네 앞에 나타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월성은 만수에게 들은 말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순실이에게 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나를 못 본 채 한 거래? 네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다나 봐. 네가 행복하길 빈다고 하더라. 월성은 순실이의 기분을 살피면서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그래, 그랬던 거구나. 이제 나는 괜찮으니 오라버니도 어서 방으로 가서 쉬어. 순실이는 월성이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월성이는 그런 순실이를 보며 한시름 놓았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순실이가 그깟 일로 누워있으면 순실이가 아니지. 어서 방으로 가기나 해. 순실이가 나가라고 닥달하듯 말을 하자 월성이 웃으며 일어났다. 월성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서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순실이가 갑자기 말을 했다. 오라버니 걱정해줘서 고마워. 순실이의 말을 들은 월성은 쑥스럽다는 듯 말했다. 고맙긴, 오라비가 이런 것도 못 해주겠냐. 이 오라비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월성이 돌아가자 순실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오라버니가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나 봐. 거짓부렁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리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만수는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이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보고도 모른 척 할 리가 없지. 그날 밤 순실이는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순실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월성이와 산에 올랐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와 약초를 가져다 시전에 내다 팔았다. 월성어미와 월성이의 걱정이 무색하게 순실이의 얼굴에는 전보다 더 활기가 넘쳐 흘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순실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다. 순실아, 잠 안 자고 뭐하니? 아주머니, 밥은 제가 차릴 테니 들어가셔서 좀 더 주무세요. 잠시 후 세 사람은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밥상을 치운 순실이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제가 두 분께 드릴 말이 있어요. 순실이가 말문을 열자 월성어멈과 월성이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순실이를 바라보았다. 순실아, 혹시 이제 떠나려는 거니? 제가요? 갑작스러운 월성어멈의 질문에 순실이는 너무 놀라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순실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만수를 찾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만수를 계속 못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만수를 못 찾으면 그 핑계로 이곳에서
오라버니와 아주머니랑 계속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만수가 다른 여인이랑 혼인을 하긴 했어도 어쨌든 찾긴 찾은 거니까 저는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거겠지요.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하시면 저는 나갈게요. 순실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절대 너를 내치지 않아. 순실아, 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네가 떠날까봐 겁이 나서 물어본 거야. 저도 아주머니와 오라버니랑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 부르고도 싶고요. 순실이의 말을 들은 월성어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실이 네가 어머니라 불러주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월성 오라버니를 저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순실이의 말을 들은 월성어멈과 월성이는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월성 오라버니, 제가 오라버니 각시하면 안 될까요? 그래야 엄마 아빠가 돼서 항상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실이의 뜬금없는 말에 월성이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말을 했다. 안 될 게 뭐가 있어.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하고 있었어. 너희 둘이 짝이 맺어지다니 경사로구나, 경사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며칠 후 월성이와 순실이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혼인 후 월성이와 순실이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슬아의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김대감은 하나뿐인 아들 명호가 행여탈이라도 날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래서 명호는 바깥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늘 함께 자랐던 동갑내기 하인 팔봉이 그리고 유모의 딸인 분이하고만 어울려 지냈다. 그런 명호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장가를 갔다. 분이야, 서방님이 장가를 가신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대감마님께 청을 드려볼까? 팔봉아, 아직 서방님이 대를 이을 애기씨를 보지 못하셨잖아. 그 때문에 대감마님 심기가 안 좋으실 텐데 어떻게 그런 청을 드려?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대감마님이 무서우면 서방님께 청을 드려보는 건 어때? 괜히 서두르다가 탈이 생길지도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거야? 왜 그리 서두르는 거야? 서방님은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겠지. 그냥 서방님께 말씀드리자. 어차피 내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나한테 물어보긴 왜 물어봐? 팔봉이와 대화를 나누던 분이가 화가 난 듯 투덜거리며 돌아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팔봉이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저 바보. 이 집안에서 머리 안 올린 여종은 지 하나뿐이라 만수랑 덕칠이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나보고 어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만수와 덕칠이는 이 집 종이니 품삯 받고 일하는 나보다 분이랑 맺어지기 쉬울 터인데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덕칠이나 만수가 선수를 쳐서 분이랑 짝이 되면 난 어쩌라고. 나라도 도련님께 청을 드려봐야겠다. 그날 오후 다가오는 진사시를 준비하며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던 명호가 갑자기 팔봉이를 불렀다. 서방님, 찾으셨어요? 그래 팔봉아, 하루 종일 서책만 보고 있으려니 온몸이 좀이 쑤시는구나. 내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사랑방에 앉아만 있거라. 서방님, 저번처럼 작은마님께 들키면 소희는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요. 진사시 시험 치를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보시죠. 이놈아, 이러다가 진사시 치기 전에 내가 좀이 쑤셔 죽겠다. 혹여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구하다 세상을 뜬 네 아비의 은혜 때문이라도 네 놈이 쫓겨날 일은 없을 텐데 무슨 걱정이냐? 그리고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같이 자랐는데 네가 쫓겨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너는 여기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나는 분이랑 나가서 탁주 한 사발만 들이키고 금방 올 테니까. 명호가 분이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하자 팔봉이가 놀라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분이까지 데리고 가시려고요? 이놈아, 귀청 떨어지겠다. 이놈이 지금 나 못 나가게 하려고
온 집안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야? 아닙니다요. 소인이 어찌 감히. 명호는 팔봉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방을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팔봉이는 명호의 옷으로 갈아입고 서한 앞에 앉았다. 서방님이 나와 형제처럼 자랐다니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어려서부터 짓궂은 장난은 혼자 다 쳐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혼쭐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아쉬울 때만 형제처럼 자랐느니 어쨌느니 하지. 한편 방을 나온 명호는 분이가 있는 행랑채로 향했다. 분이야, 안에 있어? 예, 서방님 찾으셨어요? 그래, 어서 나를 따라 나서거라. 지금이요? 어딜 가시는데요? 묻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다짜고짜 나가자는 명호의 말에 분이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침에 팔봉이와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어코 팔봉이가 서방님께 말했나 보네. 그러니 서방님이 일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서둘러 나가자 하시는 거겠지. 분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명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명호는 주막으로 가는 내내 분이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어려서부터 둘은 함께 자란 탓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온우이 사이 같아 보였다. 주모 여기 탁주랑 장국밥 좀 내오게. 도련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팔봉이가 안 보이네요. 팔봉이 녀석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둘이만 왔네. 명호는 너스레를 떨며 주모와 말을 주고받았다. 분이야, 너도 한잔 해라. 도련님, 저는 술을 못 하잖아요.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러게 팔봉이가 내게 술 배울 때 같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으냐? 저도 팔봉이처럼 탁주 마시고 귀하게 먹은 것을 개원해야 서방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탁주를 사주는 맛이 나지. 그 말을 하고 명호는 탁주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그리고 술잔을 내려놓고는 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명호와 눈이 마주친 분이는 민망한 듯 말을 건넸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분이야,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 아니요, 쇳내가 서방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널 모르겠냐? 네 표정이 그리 초조한 이유가 뭐야? 시원하게 말해봐. 주막에 온 내내 장난기 있는 말투로 말하던 명호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분이에게 물었다. 이미 팔봉이에게 다 들으셔놓고 저한테 다시 물으시는 걸 보니 서방님은 이번 일도 쇳내에게 짓궂게 장난을 치시려는 거지요? 팔봉이에게 아무런 말도 들은 것이 없었던 명호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다. 하지만 명호는 분이의 말을 듣고 재미난 일을 발견한 듯 미소를 짓고는 이미 팔봉이에게 다 들은 척하고 분이에게 말했다. 난 네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분이는 망설임과 불안함이 섞인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했다. 쇳내도 팔봉이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팔봉이가 제 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이의 말을 들은 명호는 크게 놀랐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너하고 팔봉이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에는 이미 홍기가 찬 만수와 덕칠이가 있잖아. 그런데 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팔봉이가 먼저 장가를 간다면 그놈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 그건 알고 있어요. 팔봉이도 그걸 알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에 서방님께 청을 드린 거겠지요. 명호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올라오는 화를 참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이에게 말했다. 일단 네 생각은 잘 알았으니 오늘은 일찍 돌아가자꾸나. 예? 아직 탁주도 남았는데요. 부인이 다과를 함께 들자고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어. 어서 가자꾸나. 예, 알겠어요. 명호는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다르게 혼자 앞장서서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팔봉이 니놈은 내가 빨리 돌아와도 불만인 게냐? 저기 서방님, 이놈이 서방님께 드릴 말이 좀 있는데요.
명호는 팔봉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이야기는 다음에 듣자꾸나. 오늘 마신 탁주가 독했는지 머리가 어지러워. 나는 좀 누워야겠으니 너는 어서 돌아가 보거라. 명호는 팔봉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서둘러 돌려보냈다. 팔봉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게 된 명호는 생각에 잠겼다. 팔봉이랑 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지? 팔봉이랑 분이를 짝으로 맺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분이는 처음부터 내 첩실로 들이려고 점 찍어둔 여인인데 그런 분이를 팔봉이 놈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그런데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분이를 첩으로 들인다고 했다가는 부인이 크게 화를 낼 것이 뻔한데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참에 내가 먼저 분이를 안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면 꾸중이야 조금 듣겠지만 아버님도 아마 조용히 넘어가시겠지. 이번에도 분명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시간을 번 다음에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당당하게 첩실로 들이자.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명호가 팔봉이를 불렀다. 팔봉이, 너는 한양에 가서 백지를 좀 사가지고 오너라. 갑자기 한양이라뇨? 한양을 다녀오려면 제가 아무리 서둘러도 보름은 걸리는 거리예요. 제가 마을에서 제일 좋은 백지를 찾아드릴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백지니라. 한양의 백지는 더 매끄럽고 힘을 주지 않아도 글씨가 부드럽게 써지고 그림도 정교하게 그려진다는구나. 그 백지로 공부를 하면 진사시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것이니 네가 가서 그 백지를 좀 사오거라. 네가 한양만 다녀오면 내가 이달 품삯을 더 챙겨주마. 명호가 진사시까지 들먹이며 백지를 사오라 하자 팔봉이는 안 간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인이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먼 길을 서두르다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을 살피며 다녀오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한양에 다녀오면 긴히 드릴 말이 있으니 소인이 돌아오면 말을 꼭 들어주셔요. 그래, 네가 한양에서 돌아오면 내가 네 말을 꼭 들어주마. 그날 오후 팔봉이는 분이에게 다녀오겠다 인사하고는 서둘러 길을 나섰다. 팔봉이가 한양으로 길을 떠나자 명호는 방 안에 앉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팔봉이가 돌아오려면 좋기 보름 이상은 걸릴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분이와 일을 치러야 팔봉이가 없는 동안 분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 사실은 분이가 팔봉이가 아니라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였을 거야. 그런데 신분 차이도 있고 거기다 내가 혼인까지 해버렸으니 나 대신 팔봉이를 택한 거겠지. 그나저나 분이의 마음이 빨리 정리되어야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때도 수월할 텐데. 명호는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자 명호는 까치발을 한 채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분이가 자고 있는 방 앞에 다다른 명호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래, 이 방법뿐이야. 어쩌면 분이도 내가 이리 해주길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망설임 끝에 명호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깊이 잠이 든 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리고 있었다. 분이야. 명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분이는 잠결에 몸을 일으키며 비몽사몽한 눈으로 명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제 방에는 무슨 일이세요? 급히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깊은 밤에 자신의 방을 찾아온 명호를 보고도 분이는 놀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명호는 이따금씩 탁주를 분이에게 숨겨놓으라 말하고는 늦은 밤에 팔봉이와 함께 분이의 처소에 들러 탁주를 마시곤 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숨겨놓은 탁주는 없는데요. 한동안 찾지를 않으시더니 팔봉이가 한양에 가고 없으니 적적해서 그러신가 봐요. 오늘은 탁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야밤에 쇳내의 처소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분이야, 실은 너도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아니냐? 분이는 명호의 황당한 소리에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지고 입은 쩍 벌어졌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같이 천한 것이 어찌 서방님께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분이의 말을 들은 명호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거짓말 하지 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잖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네 두 볼이 붉어지고 고개까지 돌리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것은 가끔 서방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기에 쇳내가 그 시선을 피하다 그리 된 것입니다. 쇳내는 팔봉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는 지금 네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야. 신분의 차이와 내가 혼인한 것 때문에 분이 네가 그리 말하나 본데 그건 내가 생각해놓은 묘수가 있으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분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명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천천히 분이를 향해 다가갔다. 그런 명호를 보고 분이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거기 멈추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쇳내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분이의 단호한 말에 명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서방님, 돌아가 주세요. 분이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명호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명호는 화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분이 네가 진정 팔봉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냐? 쇳내가 팔봉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들 제가 서방님의 여인은 될 수 없습니다. 쇳내가 서방님을 키운 유모의 여식이란 이유로 작은 마님께서 쇳내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집의 종으로 있기는 하지만 제게 잘해준 작은 마님과 팔봉이에게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갖고 싶다 마음먹은 것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건 너도 잘 알 것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너를 꼭 내 것으로 만들 테니 두고 보거라. 명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분이의 방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분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가 큰일인데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3일 밤낮을 대감마님께 졸라서라도 꼭 갔던 서방님이잖아. 이대로 끝날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팔봉아,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니? 다음 날 분이가 우려했던 대로 명호는 해가 뜨자마자 아버지 김대감을 찾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이렇게 뿔이 났을꼬. 아버님,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집안에 있습니까? 이 집안에 이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집안에 풀 하나, 돌멩이 하나도 다 소자의 것이 맞지요? 그렇고 말고 이 집안의 것이라면 모두 네가 주인이다. 아버님, 소자는 분이를 첩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들 명호의 말을 들은 김대감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유모의 딸 분이를 말하는 것이냐? 분이랑 팔봉이가 서로 좋아한다네요. 어려서부터 그 둘은 항상 저와 함께였는데 그 둘이 저 몰래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지 뭐예요. 명호야, 천한 것들이 분수에 맞게 서로 좋다는데 네가 왜 분이를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함께였는데 제가 아닌 팔봉이가 좋다잖아요. 아버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이는 원래 제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분이의 처소에 가서 밤을 치르려고 했는데 분이 그것이 차라리 죽겠다며 제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열불이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이 고작 그런 일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니. 내가 지금 당장 분이 그것을 잡아다가 매를 쳐야겠구나. 아버님, 안 돼요. 분이는 제 첩이 될 아이인데 매를 치다니요. 김대감은 철없는 아들 명호의 말을 맞장구 치며 달래주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난처한 상황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깊이 궁리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 설화의 친정아버지는 비록 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사돈지간인 김대감도 조심스레 처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호야, 너에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부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혼인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가 첩을 들이면 네 처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제가 이리도 화가 나 있는데 부인 마음까지 제가 헤아려야 하나요? 그렇지. 네가 지금 그리 속이 상한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 네 마음은 알았으니 이 아비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동안만 기다려 주려무나. 김대감은 아들 명호를 어루고 달래며 기분을 맞춰주었다. 알겠어요. 그럼 소자는 아버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팔봉이가 돌아오기 전에 해결해 주셔야 해요. 제 품에 안겨있는 분이를 보고 팔봉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그래, 알았다. 이 아비를 믿고 기다리거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시각, 아버님, 소자는 분이를 첩으로 드리고 싶어요. 시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던 명호의 부인 설아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분한 마음이 든 설아는 곧장 분이를 찾아갔다. 분이야, 내게 할 말이 없느냐? 분이는 갑자기 설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넙죽 엎드렸다. 작은마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결코 작은마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없었어요. 분이가 겁에 질린 말투로 말하자 설아는 마음을 다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많이 놀랐겠구나. 설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풀린 분이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내가 당연한 것을 물었구나. 많이 놀랐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거라. 설아는 분이를 일으켜 앉히고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작은마님, 쇳내는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저는 분명 팔봉이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방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께 팔봉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 말한 거니? 예, 서방님이 다 아시는 듯 물으셔서 낮에 주막에서 말했어요. 서방님이 너를 데리고 또 주막에 가셨었구나. 예, 쇳내가 말리지 못했어요. 작은마님, 잘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계속 잘못했다 말하는 거야. 이 일은 모두 철없는 내 서방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분이는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보았다. 문안 인사를 갔다가 문 앞에서 서방님과 아버님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서방님이 얼마나 열변을 토하시든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더구나. 작은마님, 쇳내는 앞으로 어찌 되는 걸까요?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철없는 내 서방님을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내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거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이 네가 서방님의 놀이개가 되는 일은 없게 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날 밤 설아는 분이의 어미인 유모를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며칠 뒤 김대감 댁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네, 무슨 일로 이러는 건가? 대감마님, 제 딸분이 좀 살려주세요. 작은 마님이 분이를... 유모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왜? 도대체 며느리가 뭘 어쨌기에 그러는 게야? 작은 마님이 제 딸분이에게 매질을 얼마나 하셨는지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잃은 분이를 광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분이가 뭔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까지 한 게야?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제 딸이 서방님을 꾀어냈다고 합니다. 대감마님, 제 딸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대감마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감마님, 부디 쇳내를 봐서라도 우리 분이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유모의 말을 들은 김대감은 흠칫 놀라며 난처해했다. 내가 알아볼 테니 유모는 며느리에게 가서 내가 보자고 했다 전하게. 예, 대감마님, 그리하겠습니다. 유모가 돌아가고 김대감은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며느리가 그 일을 어찌한 것이야? 명호가 지 입으로 말했을 리도 없을 텐데 며느리가 사돈께 말이라도 옮기면 큰일인데 이 일을 어쩔꼬?
일단 며느리부터 잘 달래봐야겠다. 잠시 후 설아가 김대감의 거처에 도착했다. 아버님, 절 찾으셨나요?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게냐? 혹시 분이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렇기는 하다만 네 얼굴이 상한 것이 더 걱정이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께도 이리 오시라 사람을 보내놓았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셔요. 명호를 불렀다는 말에 김대감은 흠칫 놀랐다. 아니, 명호는 왜 부른 것이야? 서방님하고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서방님도 함께 하셔야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명호가 들어왔다. 아버님, 소자를 찾으셨습니까? 아버님이 소첩을 찾으시기에 서방님과 함께 찾아뵙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제가 사람을 보내 오시라 한 것입니다. 설아의 말을 들은 명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김대감과 남편 명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설아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차분한 말투로 말을 했다.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제가 분이에게 매질을 하고 광에 가둔 일 때문이겠지요. 명호는 설아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말했다. 부인,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이 분이를 때렸다고요? 명호가 흥분한 듯 말하자 김대감은 서둘러 명호를 진정시켰다. 명호야, 며느라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며느라기 말도 좀 들어보자꾸나. 김대감이 눈치를 주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들 명호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님, 부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지금 분이를 때렸다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더 들어요? 명호의 말을 들은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설마 했는데 서방님도 역시 분이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거군요. 설아가 울며 말하자 당황한 명호는 멍한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감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며느리를 달래려 애를 썼다. 며느라가야, 그럴 리 있겠느냐? 명호와 분이가 어릴 적부터 오누이처럼 같이 자란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으냐? 아마 명호는 분이가 매를 맞았다고 하니 그저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일게야. 너무 깊이 생각 말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거라. 김대감의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눈치챈 명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설아를 달래는 아버지를 거들며 나섰다. 부인,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려서부터 오누이처럼 지내던 분이가 매를 맞았다고 하니 놀란 나머지 그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네요. 절대 분이에게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믿어주세요. 명호의 말이 끝나자 설아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그렇지요? 소첩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소첩은 서방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래서 분이를 혼낸 것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들은 게야. 아버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제가 분이에게 그리 험한 짓을 했을 리 있겠어요. 험한 짓이라니. 분이에게 도대체 무슨 험한 짓을 한 것이야? 상세히 다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밤이 깊도록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분이에게 말벗이나 되어달라 하려고 분이의 처소를 찾았어요. 그때 서방님이 분이의 방에서 나오시는 것을 봤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분이가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지 뭐예요. 그땐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그런데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분이 그것이 서방님을 꿰어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설아의 말을 듣고 있던 명호가 설아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버님 들으셨지요? 제가 본 사람이 서방님이 맞지 않습니까? 저와 백년가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방님이 벌써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분이고 것이 어릴 적 친분을 핑계 삼아 서방님을 꿰어내려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이의 얼굴이며 몸을 인두로 지지고 살갗이 터지도록 매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분이의 예전 모습은 알아보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아버님, 서방님,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설아의 말을 들은 김대감과 명호는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잘못했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만 며느라기 네가 그 엄한 일을 직접 했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것이란다. 그렇지 않으냐, 명호야? 아, 예 맞아요. 부인은 괜찮은 겁니까? 많이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서방님이 저를 이리 아껴주시니 곧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분이는 내가 알아서 벌을 줄 것이니 며느라기 너는 이제 험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거라. 아버님, 서방님, 분이를 보러 가시지 말아주세요. 오누이 같은 사이라 하셨는데 그 아이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면 혹여 두 분께서 저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야. 그 아이는 천한 종일 뿐이다. 맞습니다. 부인, 내 지금 당장 그 천박한 것을 내쫓아 버릴 테니 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소첩이 벌인 일이니 마무리도 소첩이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서방님이 다시 그 아이를 마주한다 생각하니 소첩의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명호야, 너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 나와 명호는 상관치 않을 테니 며느라기 네가 분이 풀리는 대로 처리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몸이 떨리는 것이 좀 고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방으로 물러가 이만 쉬어도 될런지요. 그래, 고단한 것이 당연하지.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해라. 맞습니다, 부인. 어서 돌아가 쉬도록 하세요. 설아가 돌아가고 김대감과 명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명호야, 예, 아버님. 네 처가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무서운 구석이 있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분이를 첩실로 드리겠다 부인에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명호야, 이번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너는 학문에만 열중하거라. 그리고 행여 길을 걷다가 다른 여인과 마주치더라도 눈길도 주어선 안 될 것이야. 예, 아버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 나온 설아는 유모와 함께 분이를 가두어 놓은 광을 찾았다. 분이야, 다 잘 끝났어. 예? 정말이에요? 분이야, 어서 작은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거라. 작은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는 무슨, 서방님이 잘못한 일을 내가 수습한 것뿐이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모는 오늘 해가 지면 분이 얼굴을 가리고 이 집을 나가도록 해. 그리고 서신을 한 장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우리 친정집에 가서 그 서신을 보여줘. 아마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팔봉이는 돌아오는 대로 내가 그곳으로 보내줄게. 작은마님, 쇠내는 이곳에 남아 작은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유모. 서방님을 평생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 유모인데 그 유모의 친자식에게 서방님께서 그런 몹쓸 짓을 한 거잖아. 앞으로 유모는 이 집안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분이와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유모와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유모와 분이는 설아에게 서신을 건네받고 아무도 모르게 문 밖을 나섰다. 며칠 후 팔봉이가 한양에서 백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분이의 소식을 들은 팔봉이는 한바탕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놈이 없을 때 어찌 분이를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셋내도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단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팔봉이의 난동에도 명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대감은 팔봉이에게 돈 몇 푼을 챙겨주고는 어디 가서든 잘 살라고 말했다. 팔봉이가 망연자실해하며 대문을 나가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설아가 팔봉이에게 말을 건넸다. 팔봉아, 분하냐? 팔봉이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작은마님, 어찌 분이에게 그리도 험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팔봉이의 물음에 설아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차분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분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마.
네 사람을 지키려면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한다. 내 친정집으로 가보거라. 그곳으로 가면 분이가 있는 곳을 알려줄 거야. 가서 부디 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설아는 팔봉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분이가 다친 곳 없이 잘 있다는 설아의 말에 팔봉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설아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설아의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바보 김대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더 이상 아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 설아가 무서워 학문에만 열중하던 명호는 그 해의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과거에도 급제해 나란 일을 하며 부인 설아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분이와 팔봉이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김중렬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온 고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평판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자네 얼마 전 사건을 들었는가? 무슨 큰 사달이라도 났는가? 대감마님 땅에서 농사짓던 농부가 쌀 수확량을 속였는데 대감마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농부를 찾아가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고는 옥에 가두었다네. 그리고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은 끌고 왔다고 하더구먼. 잡혀온 농부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는가? 그들 뱃속으로 들어간 쌀만큼 일을 하라 하셨지. 그런데 그 농부가 속인 쌀이 한 말도 채 되지 않았다네. 농부는 그저 처자식을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여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 대감마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어째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저기 오는구먼. 저기 걸어오는 처자가 그 농부의 여식일세. 가녀린 처자가 참 안 되었구먼. 다른 하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자 농부의 딸인 종금이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사랑채로 향했다. 종금이는 사랑채 대청마루를 힘없이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종금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 출타를 했다가 집에 돌아온 김대감이 대청을 닦고 있는 종금이를 음흉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대감마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내 다녀왔다. 그런데 네 이름이 뭐라 했었지? 종금이라 하옵니다. 네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올해로 16입니다. 한참 무르익은 나이구나. 고개를 숙인 채 김대감의 질문에 대답하던 종금이는 문득 옥에 계신 아버지 아니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감마님, 염치 없지만 제 아버지는 어찌 되었는지 여쭈어도 될런지요. 그것이 궁금하느냐? 예, 아버님이 괜찮으신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면 쇳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따라 들어와 방을 닦거라. 방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종금이는 김대감의 뒤를 따라 사랑채에 들어가 몸을 낮게 굽힌 채 바닥을 닦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어렸다. 청소를 끝낸 종금이가 돌아가고 김대감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어린 것이 저리 새끼를 흘리니 내가 홀리지 않을 수가 있나.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날 밤 김대감은 종금이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종금이는 하루에 2번씩 사랑채를 청소했다. 종금이가 눈에 자주 보일수록 종금이를 향한 김대감의 흑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김대감은 마을에서 제일 큰 객주와 상단을 운영하는 장객주를 집으로 불렀다. 장객주는 김대감 못지않게 고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감마님, 어쩐 일로 소인을 찾으셨습니까? 장객주, 내 부름에 이리 달려와 주어 고맙네. 대감마님이 찾으시는데 그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네는 여전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구먼. 그나저나
내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서 장객주의 도움을 받고자 찾았네. 미천한 장사꾼인 제가 대감마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웅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절 찾으셨습니까? 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하나가 내게 쌀 수확량을 속이고 쌀을 빼돌렸지 뭔가.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그놈을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놈은 이미 내가 불이 풀릴 때까지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네. 그런데 그놈을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저 자식을 잡아왔는데 말이야. 그 농부놈의 여식이 내 눈에 들어오지 뭔가.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자꾸 아른거리네. 그럼 그 아이를 취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평민 아이 하나쯤이야 언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지만 내가 그 아비를 옥에 가둔 것이 문제라네. 이 일을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감까지도 알고 있으니 내가 무턱대고 그 농부의 자식을 건드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는 현감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걸고 넘어질까 고심하시는 거군요. 내 말이 그 말일세. 마을에서 가장 지체 높은 내가 그런 일을 벌이면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걸세. 그리고 고지식한 현감에게 내가 쌀 한 말값 대신 농부의 처자식을 달포간 일을 시킨다고 했더니 너무 과한 처사라 말하지 뭔가. 현감이 농부놈을 두둔하는 것 같아 현감의 말을 무시하고 그 모녀를 끌고 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네. 그런데 현감에게 말한 달포도 보름이면 끝난다네. 대감마님, 그럼 소인이 어찌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김대감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말씀하시지요. 소인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 주겠는가? 그럼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겠네. 자네 아들과 종금이를 혼인시키는 척 해주게.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인데요. 그건 나도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줄 터이니 자네는 그 돈으로 농부를 대신해 내게 쌀값을 갚는 척하면서 그 농부를 옥에서 빼내주게. 그러면 농부 여식은 얌전히 자네 집으로 따라갈 걸세. 제가 쌀 한 말값을 대신 갚고 그 아이를 데려간다면 사람들은 대감마님이 제게 그 아이를 쌀 한 말값에 팔았다 생각하겠군요. 역시 자네는 셈이 빠르구먼. 그럼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터이니 쌀값을 갚고 나머지는 그 농부에게 주게. 그렇게 하면 현감이나 사람들도 별말이 없을 게야. 좋은 방법이십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소인은 장사치입니다. 대감마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실 때까지 소인이 그 아이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 아들이 명을 다하면 내 그 아이를 데려오겠네. 그리고 자네가 그 아이를 돌봐준 값은 내 섭섭지 않게 쳐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꿈도 성취하는 제 아들까지 엮이는 일이니 대감마님도 소인의 제안을 2가지만 들어주시지요. 뭔가 말해보게. 그 농부에게 대감마님의 돈이 아닌 제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때는 제가 농부에게 준 돈과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운 비용의 2곱절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 아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마당에 저도 그 정도 이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장객주는 2곱절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 구두쇠 김대감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거둬들이라 생각하여 말을 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역시 자네는 장사꾼이구만. 좋네. 내 그렇게 함세.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
사람들 보는 시선이 있으니 그 아이는 제 아들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대감마님께서도 제 아들이 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감은 장객주의 두 번째 제안을 듣고는 기분이 상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 아들이 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제안한 일이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품에 들어오게 될 아이를 다른 사내 곁에 두는 건 영 내키지 않는군. 대감마님, 제 아들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그 아이나 마을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그렇기는 하네만. 제 아들이 명을 다하는 날 대감마님은 원하는 아이를 얻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냉혹하게 내쫓아 버린다면 그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직접 데려와 보살펴 주신다면 사람들이 대감마님을 어찌 덕망이 높은 분이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장객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대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옳거니 자네는 역시 머리가 아주 비상해. 소인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대감마님의 발끝에 미치겠습니까? 그래, 자네 제안대로 하세나. 그 아이를 데려갈 날짜는 내가 따로 연통할 터이니 자네도 준비해주게. 장객주가 김대감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던 종금이와 마주쳤다. 손님,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까? 쇳내가 대문까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종금이란 아이구나. 예, 쇳내가 종금이입니다. 그런데 쇳내를 어찌 아십니까? 목소리가 청아하고 눈빛이 선한 것을 보니 고운 심성을 가진 것 같구나.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될 터이니 그때 다시 보자.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이 의아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객주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다시 김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다. 대감마님, 쇳내 종금이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손님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잘했다. 네가 배웅한 그 사내가 어찌 보이더냐? 어찌 봤냐니요. 저는 그저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인데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네 아비의 안부를 묻기 위해 관아에 사람을 보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단다. 네? 무슨 일이요?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현감이 네 아비의 죄를 엄히 다스려 장형을 내리고 관노비로 만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종금이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감마님, 제 아비를 살려주세요. 대감마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현감 나리도 어찌하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를 봐서 그리하고 싶구나. 하지만 현감이 이미 판결을 내린 마당에 네 아비를 관아에 데려간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하겠다 하면 오히려 내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픈 아버지 대신 쇳내가 관노비가 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종금아, 잠깐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거라. 방금 나간 그 손님이 네 아비 일로 고심하고 있는 내게 흥미로운 제안을 한 가지 했단다. 방금 다녀간 그 손님은 이 마을에서 재물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장객주란 사람이다. 그 장객주라는 분이 제 아비를 구해주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장객주는 뼈 속부터 장사꾼이야.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분이 제 아버지 일을 듣고 무슨 제안을 하셨어요? 장객주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단다.
병명도 모른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산송장과 다름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겠느냐. 그런 아픈 속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종금이 네가 장객주의 아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하면 장객주가 네 아비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네 아비와 어미가 살 수 있게 재물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그제서야 장객주가 떠나며 했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장객주란 분의 아들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도 되겠느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쇳내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쇳내를 장객주께 보내주세요. 네 효심은 내가 잘 알았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 보거라.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종금이가 방을 나가자 김대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종금이가 지아비 일이라면 당장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기세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종금이를 품에 안고 잠들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한편 집에 돌아온 장객주는 오늘 김대감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언짢아 하고 있었다. 네, 진즉에 탐욕스러운 늙은이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리 호색한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 미친 영감탱이가 불쌍한 내 아들을 이용하다니. 그래, 어디 두고 봐라. 내 아들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내 똑똑히 알려주지. 다음 날 장객주는 김대감이 보낸 서신을 받아보고는 일꾼을 불렀다. 그리고 일꾼에게 쌀 한 가마니를 김대감에게 전달하고 농부의 처와 딸 종금이를 데리고 오라 시킨 뒤 자신은 관하로 향했다. 날이 평안하셨습니까? 장객주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얼마 전에 김대감 댁 쌀을 빼돌린 농부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이 김대감 댁에서 몸으로 값을 치르고 있으니 농부는 얼마 후면 풀려날 걸세. 실은 그 농부의 여식이 제 아들과 혼인할 사이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김대감 댁에 쌀 한 가마니로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김대감께서도 그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김대감과 장객주가 그런 사이였군. 쌀 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쌀 한 가마니로 갚아주었다니 장객주 자네 속이 좀 쓰렸겠구만. 제 며느리가 될 아이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마침 잘 됐구만. 농부를 어서 데리고 가게나. 안 그래도 김대감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혹여 농부가 옥사에서 일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이었네. 그럼 나리, 농부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객주는 농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이미 와 있던 농부의 처와 종금이는 심하게 상해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장객주는 농부가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지내라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며칠 뒤 농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장객주를 찾았다. 그래,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겐가? 객주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일은 제 딸에게 들었습니다. 그랬구만. 혹시 자네가 딸을 내게 팔았다 자책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객주님의 며느리가 된다면 제 딸은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 결국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저 자식 배불리 먹여보겠다고 그런 일을 했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 딸에게 들었다 하니 내 긴 말은 안 하겠네. 내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아 화려하게 혼례는 치를 수 없을 뿐더러 자네 부부에게 인사조차도 할 수 없네. 객주님, 저희는 종금이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저희 여식은 정이 깊고 선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분명 객주님과 아드님께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장객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장객주는 돈이 든 주머니를 농부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네 뜻은 잘 알겠네. 내가 그 돈을 왜 주는지 알겠나? 돈주머니를 손에 쥔 농부는 행여 자신이 말을 잘못해 장객주가 돈주머니를 다시 가져갈까 우물쭈물했다. 자네 여식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자네 부부는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잡도록 하게. 그 돈이면 작은 집과 농사 지을 땅 몇 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을 걸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제 여식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겠네. 농부가 돌아가고 혼자 방에 남은 장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자식 하나 살려보겠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면서 악착같이 재물은 모아놓고 자식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나. 나 같은 놈한테 돈 받으며 제 자식 부탁하는 저 농부놈이나 몹쓸 놈인 건 매 한 가지구나. 장객주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방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와 딸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말했다. 종금아,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아주 대인배이신 것 같다. 우리 부부까지 이리 신경을 써주시니 말이야. 종금이 너는 네 남편과 시어른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니, 이 큰 돈을 장객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소 임자. 우리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아버지, 새로운 곳이라니요? 설마 장객주님이 그 돈을 주시면서 두 분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객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대감마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에 살 수 있겠니? 대감마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장객주님도 대감마님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종금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종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대감마님 성정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다시는 대감마님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네 아버지가 개처럼 매질을 당하던 모습을 벌써 잊은 것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잊을 리가 없지요.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으면 너에게 꼭 연통을 할 터이니 걱정 말고 있거라. 예, 아버지. 터를 잡으시면 저에게 꼭 소식을 전해주셔요. 다음 날 종금이의 부모는 장객주와 종금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떠났다. 종금이의 부모가 떠나자 장객주는 방으로 종금이를 불렀다. 나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가 당장 오늘부터 청소나 부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온 것인지 잊은 게냐? 장객주의 물음에 종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장객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부모가 멀쩡히 떠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네 마음이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쇳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드님을 뵙지도 못했기에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별채로 갈 것이다. 앞으로 별채에는 내 아들 석호와 너만 머물게 될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 네 지아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석호의 끼니는 하루에 5번 쌀죽을 끓여 먹여 주어야 하며 당연히 대소변 또한 네가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야.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네 지아비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혼례는 방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형식만 차릴 것이다. 알겠느냐? 예, 객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객주님을 아버님이라 부르면 될까요? 아니다. 지금처럼 부르거라. 내 아들한테도 아비 소리 한 번 못 들어봤는데 너한테 들으면 거북할 것 같구나. 예, 객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거라. 종금이는
잔뜩 긴장한 채 장객주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잠시 후 별채에 도착한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말을 했다. 석호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여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네 지아비를 대할 때 언행과 행실을 조심해야 할 것이야. 방으로 들어가니 객주의 아들 석호가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다. 장객주가 누워 있는 석호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을 했다. 석호야, 이 아이는 네 부인이 될 아이다. 앞으로는 덕칠이 대신 네 부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종금이 너는 나가서 물 한 사발 가지고 들어오너라. 종금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상위에 물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종금아, 어서 절을 올리거라. 종금이는 물 한 사발이 올려진 상을 가운데 두고 누워있는 석호를 향해 절을 올렸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었다. 필요한 것은 사나흘에 한 번씩 일꾼이 가져다 줄 것이니 종금이 너는 절대 별채 밖을 나와서는 안 될 것이야. 예, 객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가 서둘러 별채를 떠나자 홀로 남겨진 종금이는 이유 모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종금이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눈물을 닦고는 석호를 바라보았다. 석호의 얼굴을 본 종금이는 흠짓 놀라고 말았다. 석호의 입가에는 침이 흘러 마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에는 눈곱도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세안을 시켜드릴게요. 종금이는 세안물을 가지고 와 마른 천에 물을 적셔 석호의 얼굴이며 손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이리 씻겨드리고 보니 서방님 얼굴이 환하니 잘생기셨네요. 저는 복도 많은 여인입니다. 이리 잘생긴 낭군님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서방님을 잘생기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종금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석호를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지압이었지만 종금이는 종달새 마냥 석호에게 매일 말을 걸었다. 종금이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사나흘에 한 번씩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챙겨다 주는 장객주가 보낸 일꾼뿐이었다. 하지만 그 일꾼조차도 장객주의 명으로 종금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다 놓고는 돌아가기 바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제 부모님에게서 소식 온 것은 없었나요? 매번 애처롭게 부모의 소식을 묻는 종금이가 안타까웠는지 일꾼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연통이 오면 내가 꼭 알려주겠어. 내가 처자와 말을 나눈 것을 객주님이 아시면 안 되니 객주님께는 비밀로 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꾼은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돌아갔다. 일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기쁜 마음에 석호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석호에게 말을 했다. 서방님, 오늘 일꾼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소식이 오면 꼭 저한테 알려준대요. 서방님도 기쁘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서방님은 아시리라 믿어요. 제가 빨리 죽을 끓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종금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석호의 수발을 들었다. 그렇게 종금이가 장객주의 집에 온 지도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편 김대감은 3개월이 지나도 장객주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오늘 내일 한다던 장객주 아들놈 명줄이 왜 이리 긴 게야? 이리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수를 냈을 것인데 종금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내가 명을 다하게 생겼네 그려. 설마 장객주 그놈이 지 아들 명이 다 했는데도 내게 돈을 더 뜯어낼 욕심에 숨기고 있는 건가? 그래, 그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그 후로 김대감은 3, 4일에 한 번씩 장객주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저 지나는 길에 장객주 얼굴이라도 볼 겸 들린 것이네. 그러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차를 내오겠습니다. 아닐세, 장객주 얼굴도 봤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김대감은 장객주의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저 천벌 받을 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오늘도 내 아들 생사를 확인하러 온 것이겠지. 내가 괜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이고 속 터져. 그날 밤 장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내 아들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종금이 그 착한 아이를 김대감 같은 인간에게 보내야 하다니. 오늘따라 김대감 그 미친 영감탱이가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구나.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장사꾼이야. 종금이 그 아이를 김대감에게 보내야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장사꾼이 정에 흔들려선 안 될 일이지. 종금이의 정성어린 행동에 마음이 동요되었던 장객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또다시 3개월이 지났다. 김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장객주의 동태를 살폈고 장객주는 김대감이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조만간 김대감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겠구나. 그 양반이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이젠 종금이를 보내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욕심이 생겨 보내기가 아쉽구나. 장객주가 김대감과 종금이 일로 고심하고 있던 그 시각, 별채에서 석호를 돌보고 있던 종금이는 안색이 평소와 다른 석호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오늘은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방님 몸이 너무 차가우세요. 제가 서방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종금이는 석호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고 석호를 안아주었다. 서방님, 어때요? 따뜻하지요? 제가 어릴 적에 서방님처럼 몸이 차가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지금처럼 이렇게 꼭 안아주셨답니다.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났어요. 서방님도 제가 꼭 안아드릴 테니 내일은 싹 나으셔야 해요. 종금이는 석호를 안고 종달새처럼 떠들다 잠이 들었다. 그때 종금이를 김대감에게 보내기 위해 별채를 찾았던 장객주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장객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장객주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석호가 저리 편안한 미소를 짓다니. 석호는 그 아이를 부인이라 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게야. 종금이 저 아이는 나무 토막이나 다름없는 내 아들을 지압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장객주는 그 뒤로 밥 한 술 뜨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이틀 후 장객주는 종금이를 불렀다. 객주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 너도 잘 지냈느냐? 별채에 갇혀 지내느라 많이 불편했겠구나. 장객주의 너그러운 목소리와 말투에 종금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객주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쇳내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종금아, 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너를 별채에 가둔 것도 모자라 병든 내 아들을 너의 지아비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죽도록 미웠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닙니다. 쇳내는 단 한 번도 객주님을 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서방님께도 부끄러운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요. 역시 너는 나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게야. 종금아, 내 아들을 그리 진심으로 대해주어 고맙구나. 영문 모를 장객주의 행동에 종금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객주는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종금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장객주는 김대감과 자신의 모종의 거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종금이에게 말해주었다. 장객주의 이야기를 들은 종금이는 매우 놀라 두 눈은 커지고 입은 쩍 벌어졌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망스럽겠구나. 종금이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장객주는 놀란 종금이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종금이가 입을 열었다. 객주님, 이제 와서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뒤늦게나마 너 때문에 내가 석호의 아비임을 되새겼단다. 석호가 너와 함께 잠이 들었을 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더구나. 나는 이제까지 석호가 그렇게 미소를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석호의 미소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서방님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미소를 지으시는걸요. 객주님은 모르셨어요? 그랬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단다. 너는 이미 그 아이의 미소를 보고 있었구나. 장객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종금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는 어서 가서 짐을 싸거라. 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터이니. 제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돈을 쥐어 보냈는데 어디에 터를 잡았는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네 부모는 여기서 100리길 떨어진 곳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장객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지아비가 이곳에 계신데 제가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게냐? 이곳에 있으면 김대감이 너를 데려가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단 말이다. 그래도 너는 이곳에 남겠다고 하는 것이냐? 김대감이 저를 강제로 잡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서방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객주님, 제게 떠나라 하지 말아주세요. 종금이의 말을 들은 장객주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었다. 네 마음이 좀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김대감에게서 지켜낼 것이다. 객주님, 감사합니다. 객주님이라니? 이제는 아버님이라 부르거라. 너는 내 며느리이니. 네, 정말요? 진즉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못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불편하겠지만 한동안만 지금처럼 별채에서 지내거라. 내가 김대감 일을 해결하고 나면 이 세상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을 게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처럼 별채에서 서방님과 지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며칠 동안 장객주는 정신없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하더니 장부 몇 권을 들고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을 마주한 장객주는 바로 엎드리며 말을 했다. 영감나리, 소인이 자백할 것이 있어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장객주,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일단 일어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게. 장객주는 자신의 사정을 현감에게 이야기했다. 아주 귀한 아이를 얻었군. 여기 그간 김대감이 소장농을 시켜 나라에 상납할 세금을 갈취한 것을 소인이 도운 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대감과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김대감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진즉부터 알고 있었네. 그간 증자가 없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이리 증자가 있으니 김대감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네. 허나 김대감의 일을 도왔던 장객주 또한 그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김대감을 옥에 가둘 수만 있다면 소인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말겠네. 자네는 증자까지 가져와 자백을 했으니
내 그 점은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네. 장객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옥에 갇혔다. 그로부터 한 시즌 후 김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왔고 김대감 역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장객주 내 이놈! 네 놈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 대감마님이나 전하,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인데 제가 무슨 일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장객주 네 놈이 감히 날 엿먹이려고 장부를 만들어! 네 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이곳을 나가면 네 놈을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이다! 누구나 쥐어터지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나라의 세금을 갈취한 대감마님이 이곳을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때 현감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거참 여기가 당신들 앞마당인 줄 아는 거요. 한양에 서신을 보냈으니 며칠 내로 답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얌전히 좀 계시오. 장객주와 김대감이 옥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현감이 다시 두 사람을 찾아왔다. 나라의 세금을 편취한 장객주의 죄는 중하다. 허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증자를 가지고 와 자백한 것을 정상 참작하여 재산의 5화를 나라에 상납하는 것으로 그 죄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객주는 명을 따르겠는가? 소인이 가지고 있는 상단을 상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대감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다. 현감, 나는 어찌 되는가? 감찰사가 나를 모르지 않으니 기껏해야 나는 간단한 태형 정도겠지. 옥에 갇혔어도 네 주둥이는 다물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네 형벌을 알려주마. 죄인 김중렬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다스린다. 장형 70대와 900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게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니놈의 형벌이다. 말도 안 된다. 저 상인 나부랭이는 재물을 상납하고 풀려나는데 사대부인 내가 이런 형벌을 받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야. 김대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현감은 시끄럽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장객주를 풀어주고는 옥사를 나와 장객주를 배웅했다. 현감나리, 이 은혜를 소인이 어찌 갚아야 할런지요? 무슨 말인가? 장객주 덕분에 나는 큰 공을 세웠다네. 돌아가면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게나. 은혜라면 내가 아니라 장객주를 정신 차리게 해준 자네 며느리에게 입은 것이 아니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는 현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장객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내외의 거처를 안채로 옮겨주었다. 그 후로 종금이는 틈틈이 장객주의 장사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장사 쪽에 소질이 있었는지 금방 두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장객주의 아들 석호는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종금이 옆에서 잠을 자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석호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따로 객잔을 차려주고 분가를 시켜주었다. 종금이는 분가를 한 이후에도 장객주를 찾아가 며느리가 아닌 딸 노릇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